벌써 6월도 이제 말이죠. 그런데 예년하고는 다르게 올해는 이상하게 6월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죠?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찬바람이 훅훅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쌀쌀하게도 하고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과 낮에 일교차가 상당히 크죠. 아침, 저녁 기온이 10 몇 도라면 낮 기온은 27도?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 입는데 날씨 가늠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방송하러 오는데도 어, 그 낮에 입었던 옷 차림 그대로 왔더니 꽤 춥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좀 떨다 왔거든요. 요즘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네, 목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지 좀 추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낮에는 너무 덥고 땀 삐질삐질 흘리다가 밤 되면 추워서 덜덜 떨고 조금 예년하고 되게 날씨가 좀 이상하죠? 네,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이맘때쯤이면 아침 저녁도 꽤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네, 날씨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낮 기온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했었던, 세상의 법칙이었죠. 스톡홀름 현상인데요. 스톡홀름 현상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어, 은행 강도나 나한테 가해를 끼치는 상대방한테 뭐를 하는 거라 그랬죠? 동조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나한테 가해를 끼친 사람을 두둔하고 옹호하고 하는 현상을 스톡홀름 현상이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자, 지난주에 했던 맞춤법입니다. 우리 이거는 꼭 틀리지 말자고요. 반드시와 소리나는 대로 하는 반드시와 그리고 소리 나지 않는 반듯이 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소리나는 대로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라는 뜻. 그래서 반드시 그 돈 나한테 빌려간 돈 반드시 갚아야 해. 할 때는 꼭 갚아야 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반듯이는 책을 놓을 때 가지런하게 반듯하게 놔야 해 이런 거. 그리고 옷을 반듯하게 개켜놔 이럴 때 쓰는 말이 반듯하게 반듯이였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여서요.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한 듯 하다가 조금 그러는데요. 매끄럽지가 않은데 죄송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내일까지는 반드시 숙제를 마쳐야 해. 나는 아침 일찍 반드시 운동을 해. 반드시죠. 꼭 틀림없이 운동을 해. 꼭 틀림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옷을 반드시 개어 서랍에 넣어주렴. 잠을 잘 때는 반드시 누워서 자야 해. 있죠. 근데 잠을 잘 때 반듯하게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웅크리고 자거든요. 근데 반듯하게 자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방송입니다. 챕터 1부터 5까지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 이 챕터 중에 2가지 정도 빼고 1가지를 넣을 거예요. 제가 좀 게으름을 피웠거든요. 근데 게으름을 피웠다기보다 이쪽에 저기를 못했었는데 여러분들께 전시회 그러니까 매주 전시회를 다녀와서 전시회 소개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했었던 괜찮은 기업들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전시회에 어떤 전시회가 있었는지 전시회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지 매주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주의 코테라 소식, 네, 이렇게 해서, 요번 주도 딱 갔네요. 첫 번째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동화 같은 정책 자금. 이번 주 동화는요, 어서오세요, 쿠키님. 반갑습니다. 반가 해야 되는 거죠. 반가 해야 되는데, 네, 쿠키님 별풍선 선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별풍선 정말 감사한데요. 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요번 주 동화 같은 정책 자금 동화는요, 양초로 국을 끓여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동화, 전래 동화인데 많이 알고 계시죠? 옛날에 시골 마을에 사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 구경을 왔어요. 근데 난생 처음 서울 오다 보니 눈이 땡그레질 만큼 정말로 놀라운 것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이 땡그레졌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놀란 눈으로 서울 구경을 열심히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네, 대낮에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반짝반짝 옆에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얗고 그런 게 있어서 놀라가지고 코까지 흘리면서 보죠. 저게 뭐지? 하면서 그 장사꾼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요? 하고. 그러니까 그 장사꾼이 허허허 이거 양초도 모르다니 그러면서 시골에서 온 양반이구만 이러죠. 시골에서 오신 양반이구만 내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 하면서 양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김서방이 서울 온 기념으로 양초를 잔뜩 싸가지고 가서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우리도 그러죠. 제주도 가면 제주도 초콜릿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선물하고 또 해외에 가면 뭐 이렇게 인형고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선물 간단하게 하죠. 그런 것처럼 김서방도 서울 구경을 했으니까 서울에서 본 양초를 사가지고 와서 동네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요, 이 양초가 뭐에 쓰는 물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일까 하고. 그런데 그걸 알려줘야 할 김서방이 서울 구경 갔다 온 자랑만 많이 하고 잔뜩 하더니 이 양초의 그 쓰임새는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서 이 김서방이 이웃마을 친척집에 볼 일이 있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물건이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고 모여서 서로 고민을 하죠. 고민하다 그 끝에 누굴 찾아가게 되죠? 네. 마을 혼장님을 찾아갑니다. 혼장님은 아는 게 많으니까 정말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이 혼장님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이 용도가 뭔지 물어보는데요. 이 혼장님도 몰라요. 양초를 뭐에 쓰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혼장님이 속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양초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존경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생선이라고 하죠. 뱅어라는 생선이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국을 끓여 먹는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김서방한테서 그 뱅어를 6개나 받았으니까 온 김에 국을 끓여서 다 같이 나눠 먹기로 해요. 그래서 훈장님이 훈장님 부인에게 그 국을 끓이게 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데요. 먹을 때 맛이 이상합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목도 따끔따끔 아프고 그래도 꾹꾹 참고 먹죠.
먹고 있는데 김서방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훈장님이 김서방 잘 왔네 하면서 우리가 지금 뱅어국을 끓여 먹고 있는데 자네도 한 그릇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김서방이 웃고 있죠. 놀래가지고 웃고 있는 것보다도 입을 뜨끈히 벌립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국을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을 끓여서 먹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를 해줘요. 불을 밝히는 거라고. 여기에다가 불을 뜩하지 이렇게 불을 붙이면 그 불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용도를 알고 자기 몸에 불이 붙을까봐 어디로 달려가죠? 네, 강물로 일제히 모두 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강물 속에 퐁당퐁당 빠지죠. 불에 붙으면 큰일 나니까. 아니 양초를 먹었다고 불에 붙을까요? 참 모른다는 게 이렇게 슬픈 거죠. 이런 우리는 웃지만 정말 그 국을 먹은 사람들은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내 몸에 불이 붙을까봐 정말 걱정이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걱정이 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강물 속에 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뻐끔뻐끔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깜깜한 이제 밤이 됐죠. 깜깜한 밤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보니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도깨비라고 생각을 해요. 도깨비. 그래서 도깨비는 담뱃불을 무서워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나그네가 담뱃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자기 몸에 불이 붙을까봐 물속으로 퐁당하고 아예 숨습니다. 그러니 이 나그네는 진짜 담뱃불을 붙이니까 도깨비들이 사라졌네. 담뱃불을 정말 무서워하나봐 하면서 가던 길을 막 이렇게 가죠. 네. 웃긴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모른다는 거 슬프죠. 몰라서 이렇게 걱정도 많아지고요. 몰라서 그 어려움도 당하고요. 걱정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해야 할 훈장님이 좀 너무하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훈장님이 허풍을 떨죠.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선생님들, 초중고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그 사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어른을 상대로 해서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거는 같이 공부해서 같이 알아봐서 서로 지식을 나누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한 거. 네,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용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양초가 무엇인지, 뭔지, 어디에 쓰는 건지 쓰임새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허풍을 떨다가 정말 자기도 위험해지고 마을 사람들도 위험해지고 그러면서 망신까지 당하는 훈장님 보고 배울 거 많죠. 네. 그런데요, 이런 그 허풍 떠는 훈장님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경험해 본 것처럼 하는 그 훈장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그 정책자금 쪽에도 많다는 거 아세요? 경험해 보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사업, 그 지원 과제에 선정돼 본 경험이 없으면서 경험이 많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처럼, 허풍을 떨면서 중소기업들을 올리는 그 엉터리 전문가들이 많아요. 일명 브로커라고 하죠, 브로커. 브로커는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브로커죠. 말 그대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브로커예요. 근데 컨설턴트하고 좀 다르죠. 컨설턴트는 어떻게 하면 그 기업에게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지만 브로커들은 돈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진, 더 많이 힘들어지는, 네, 힘들어지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일하다 보면요, 이런 기업들, 이런 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딱히 믿지도 못하겠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들도요, 과제 선정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원금 받는 거.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기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네, 사람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대한 그 앞날을, 어느 정도는 앞날을 맡긴다고 볼 수 있죠. 지원 과제 선정돼, 지원 과제에,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에 대한 거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협회인지 이렇게 차곡차곡 조급하게 이제 선택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장님이 장님을 이렇게 이끌고 가면 넘어지기밖에 더 하나요? 근데 경험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본 것처럼 돈만 주면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뭐든지 뭐 얼마를 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사람들 믿으시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싸들고 가도요.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그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 기르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제 선정이 되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회사를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의 성패를 가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요. 조금 차근차근하게 어느 협회나 어느 회사가 어느 컨설턴트가 정말 신뢰 있게 신뢰성 있게 잘 하는지 좀 알아보시고요.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빼놓을 수 없죠. 저희 정실미의 R&D 지도사 한국기술개발협회 R&D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저희 컨설턴트라고 안 하죠? R&D 지도사라고 하는데요. R&D 지도사를 선택하는 거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협회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보자가 아니라 내가 같이 하는 우리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바른 마음 그리고 정말 기업을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시는 저희 정실미 R&D 지도사님들 정말 믿을만 합니다. 10년 이상의 경험도요 하나의 재산이고요. 네. 네. 뭉치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이, 반갑습니다. 언제 한번 봐야 되는데, 그죠? 네. BJ 뭉치님 들어오셨어요.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반갑네요.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리고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진 저희 정실미 카페에 들어오셔서 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많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많이 배워가세요. 유익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카페, 정실미 카페죠. 항상 제가 이 화면은 띄워드리는데요. 띄워드리고 있는데, 정실미. 네. 이렇게 검색창에 치면요,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요, 저희 협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우리 회사도 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용한 정보도 많이 알아가세요. 그리고, 코테라 TV, 저희 코테라에서 하는 지금 이 방송이죠. 코테라 TV 생방송 보는 거, 생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치시면요,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전문 위원님들께서 강의하신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정실미 치시고 들어오셔서요. 많이 많이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네. 그리고 어줍지 않은 브로커들에게 넘어가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뭉치님, BJ 뭉치님, 네.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정실미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한번 보시고, 우리 기업은 이거가 필요해. 추론 특허가 필요해. 또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이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팔로 지원. 네. 우리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팔로를 좀 개척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네.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협회에 연락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세상의 법칙이죠. 링겔만 효과예요. 네, 저 링겔만 효과가 뭔지 몰랐는데요. 이 준비하면서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방송이 굉장히 유익해요. 준비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저희 BJ 뭉치님께서요, 굉장히 많이 바쁘세요.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정말, 저희 전문 위원님들께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링겔만 효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은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을까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죠. 네,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링겔만 효과가 뭐인지 한번 짐작해 보실 수 있나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준비했으니. 네, 어떤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의 개인별 집단 공헌도가 집단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죠.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집단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협회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협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송년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다 모여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주길 바란다. 딱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 정도야. 빠져도 되겠지. 네. 하나 정도야. 빠져도 되겠지. 그러면서 다들 빠지다 보니 모이는 사람은 몇 명은 없어요. 그래서 집단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집단의 공헌도가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연구원이
있는데 두 명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딴 생각하죠.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링겔만 효과는 어떤 집단에 속하는 그 구성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한다? 생산력은 떨어진다는 거. 떨어지는 경향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이 링겔만 효과는요, 링겔만이 줄다리기 실험에서, 링겔만의 줄다리기 실험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줄다리기입니다. 링겔만 효과 실험이죠. 1913년 프랑스의 농업 전문 엔지니어인 힘을 측정을 합니다. 힘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줄을 당기는 힘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3명이 같이 줄을 당기는 실험. 그 다음에 5명이 한꺼번에 같이 그 줄을 당기는 실험. 그 다음에 8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그 줄을 잡아당기는 실험. 이렇게 집단 구성원 수를 점점점 늘려가면서 그 집단 전체 줄 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줄을 당겼을 때 힘이 얼마였는지, 근데 그 줄을 3명이 당겼을 때 힘이 얼마인지, 5명이 했을 때 당기는 힘이 얼마인지 이렇게 측정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개인의 힘 크기를 100%라고 할 때 구성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한 명이 잡아당겼을 때 100%면 3명이 잡아당기면 300%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8명이 잡아당기면 800%가 돼야 되죠. 그죠? 한 명 한 명의 힘이 100이었으니까. 근데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수치가 점점 작아졌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당길 때 100이었다면 3명이 당길 때는 뭐 8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작아진 거예요. 뭐 5명이 당겼을 때는 500이 나와야 하는데 뭐 35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단의 줄 당기는 힘이 집단에 소속된 개인별 힘의 합계보다 작으며 점점 더 그 격차가 커지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프로 이렇게 표로 보시면요. 한 명일 때는 100%예요. 그런데 3명이 할 때는 85%. 그러니까 개개인의 힘이 85% 정도밖에 힘을 내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8명일 때는 85%도 아니고 64%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있는 힘껏 한 게 아니라 3명이 할 때는 조금 덜 힘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8명이 할 때는 조금 더 힘을 안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성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 개인당의 생산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한 명 따로따로 일을 시키는 게 더 낫죠. 그죠? 집단으로 일을 시키는 것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3명일 때 300%여야 되는데 85%. 자, 그 결과, 이제 그 실험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게요. 집단에 소속된 개인은 자신의 힘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 네. 집단에 소속되면 최대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추가할수록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5명이었던 그 집단의 구성원을 2명을 더 추가로 한다 하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런 경향이. 이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개인별 집단 공헌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네. 와, 별풍당당님 별풍선 27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줄 때가 좋아요. 자,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이런 거 흔히 우리 볼 수 있죠.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거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훅 하고 버리잖아요.
근데 나 하나쯤이야가 100명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진짜 길거리는 쓰레기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그 음식물 쓰레기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전봇대 밑에다 놓고 하니까 그 전봇대에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걸리면 뭐 CCTV 있습니다. 걸리면 뭐 어떻게 합니다. 막 이러면서 저기 하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도덕적 해이의 강도를 높이죠. 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네, 안 하는 게 도덕적이죠. 안 하는 게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받아요, 유혹은. 내 손에 쓰레기가 있는데, 큰 쓰레기도 아니고 진짜 조그만 건데, 이거를 훅 버리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유혹을 저도 가끔 받습니다. 근데, 그,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애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내가 이러면서 애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들을 안 가르치니까 모르죠.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혹을 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혼자 잠깐 쉰다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나 혼자쯤이야.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이게, 그, 단체, 그리고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속해 있는 단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조그만 균열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해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내 아이에게,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네, 이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유혹을 조금 더 잘 넘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쉽게 하고. 그러니까 집단이 5명일 때는 하나가 해도 표가 금방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데 100명이 있으면 표가 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더 심해진다고 하죠. 더 자주 일어나고. 네. 그래서 집단의 생산성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나 하나쯤이야가 정말 이 단체를, 집단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생산량을 늘릴수록 생산성이 점점 하락하는 규모의 불경제와 흡사하다고 하네요. 규모의 불경제라는 말이 경제 용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량을 늘릴수록 생산성이 점점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대강대강 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더 하락하게 되고요. 반대로 평균 생산비는 점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망가진 물건이 많으면 그거에 그만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가는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 대표적인 이유가 자원이 한정된 현실 세계에서 생산 요소가 동질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벽돌 나르는 것밖에 못하는데 삽질을 시키다니 이러니 공사가 늦어지지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전문은 벽돌을 나르는 거예요. 삽질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타고난 능력과 교육 수준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들 등 다양한 이유로 생산 기여도가 다들 다르죠. 물건을 만들 때 이 사람은 이거를 잘하니까 이거의 기여도가 어떤 사람은 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시계 바늘만 잘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계 이렇게 동그란 원판만
그 판이죠. 판만 잘 만들어요. 그러면은 생산의 기여도가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생산 규모를 그러니까 시계 10개를 만들 때는 그 시계 바늘만 만드는 사람은 바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동그란 테두리를 만드는 사람은 테두리만 만들었어요. 근데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바늘 만드는 사람이 이 동그란 판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늘 만드는 사람들은 바늘 만드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그 전문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판 만드는 사람이 이 바늘을 만들러 와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새로운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이 그 바늘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점 우두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릴수록 생산성이 점점 하락하는 규모의 불경제와 흡사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사람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링겔만 효과라는 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생산량이 공헌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불경제가 이 생산량을 늘릴수록 생산량성이 점점점 하락하는 것처럼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 집단에 그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은 점점점점 공헌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기여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죠. 경제 용어이긴 한데 링겔만 효과하고 그 규모의 불경제하고 약간 많이 비슷하죠. 네. 본의 아니게 그 규모의 불경제를 설명하게 됐는데요. 링겔만 효과는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집단의 그 공헌하는 그 기여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것 때문에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그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협업에 참여하는 구성원 개인의 성취도가 부족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네. 성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업에 이렇게 참여하는 개인의 성취도가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협업에서 하는 거니까 나 하나쯤이야 조금 덜 해도 되겠지. 이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최대한 분명하게 설정하고요. 해결책입니다.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최대한 분명하게 설정하고 구성원 개인별 목표 기여도에 대한 식별성 및 보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MBO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는 걸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두 번째가 집단 구성원별 역할에 대한 효과적인 조율이 부족해서 대표적인 걸로 그런 거 있죠.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로 구성이 된 팀이 경기에서 패하는 경우. 네, 그래서 조율이 부족한 경우에도 링겔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 링겔만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은요. 시너지 효과죠. 시너지 효과는 1+1이 두 개가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시너지 효과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시너지 효과 나는 거.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로 협력해서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링겔만 효과는 집단 속에 참여하는 구성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헌도 그리고 효과가 이렇게 줄어드는 반면에 효과를 떨어뜨리는 반면 시너지 효과는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큰 효과를 내는 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링겔만 효과와 시너지 효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챕터 요번에 사회의 관심물이죠. 네, 저출산 문제,
이번엔 저출산 문제를 한번 다뤄봤어요. 좀 많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어, 네, 오늘의 기사가 6월 4일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저출산의 학생이 급감, 아주 갑자기 감소했다는 거죠. 2년 뒤에는 38개의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네요. 자, 기사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들이 최악의 재정난에 빠진 것은 지난 11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 전체적인 등록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인데 앞으로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2021년도부터 대학 38곳 정도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못 뽑고 2021년이면 지금 19년이니까 내후년이네요. 내후년부터서는 대학 38곳이 정도가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못 뽑고 문을 닫을 것을 예측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학 모집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 2021년 학년도엔 1년도엔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약 6만 명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38곳 정도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올해 신생아 수가 30만 9천여 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작년에가 임신 가능한 여성 한 명당 한 명 신생아 한 명꼴도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0.9, 그러니까 1.3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0.9예요. 0.9 수치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20년 후면은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20년이니까 20년 후죠. 그러면은 2038년도인데요. 약 28만 명만이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추정을 했다고 하고요. 단순히 계산하면 28만 명은요. 2038년도에는 전국 대학 중에 350여 곳의 40%에 달하는 133개가 공중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지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350곳 중에 133개의 대학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실대학은 퇴출을 하자라고 했는데 하자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부실대학 퇴출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대 문을 강제로, 그러니까 부실한 대학교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사립대학 구조조정 법안과 대학 구조 개혁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내내 낮잠 자다가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낮잠 자다가 자동으로 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들은요, 부실대학은 보면, 사립법에 의하면요, 스스로 이렇게 대학 문을 닫을 경우, 남겨진 재산을 전부 국고에 환수시키거나 자치단체에 이렇게 환수가 된다고 하네요.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남은 금액들이 개인한테 사립 재단을 세운 사람, 처음 출자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국고나 이렇게 자치단체로 환수가 된다고 하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이 부실해도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해요. 보면요, 우리나라 출산 정책의 역사를 간단하게 볼게요. 네, 시대별 출산 정책입니다. 50년대 베이비 붐이 한참 일어났었죠. 그래서 언제 좋을지 모르는 세상. 그래서 5자녀는 기본 해서 아주 많이 나왔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60년대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멸한다. 이 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서 이제 그 산하 제한이 들어가죠. 많이 낳지 말자 이렇게 33, 35 원칙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3살 터울로 35세 이전에 3명 낳기 운동. 그러니까 5명씩 낳던 아이들을 3명만 낳자 뭐 이런 거였겠죠. 이런 거였네요. 그런데 이 그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남아 선호사상이 많이 심해졌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너무 익숙합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는 둘도 많다. 네, 1인 자녀 혜택도 많이 주고요. 네. 그래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였죠.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네. 이제 2000년대가 됐습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는 하나만 낳자라고 했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죠. 혼자는 싫어요. 네. 혼자는 싫어요. 이러면서 이때부터서 양육수당도 뭐 지원을 하느니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확 바뀐 거죠.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요. 이 저출산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심해져 오는 거예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년 출산율이 떨어졌고요. 네. 그러면서 고령사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돼갔죠. 지금은 이제 초고령화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정책은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허술한 진단과 탁상 행정 이런 것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정말 너무 많이 힘든 게 많은데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그냥 했네라는 말만 나올 수 있게 저기 할까요? 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스스로의 만족감만 충족을 하는 걸까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딱히 꼬집어서 뭐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요, 2016년적인 자료인데요. 2018년 작년 거는요, 여기 출산율이 1.17명이죠. 근데 작년에는요, 0.9명으로 줄었습니다. 0.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예요. 네, 우리나라가 최저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예전부터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출산 정책이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정부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네, 출산 어쨌든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더 떨어진 거 보면 출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고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입니다. 보면 1950년대부터 쭉 해서 언제가 되냐면 지금 2000년도에 보세요. 2000년도. 그러니까 1980년도부터서 90년도 확 떨어지고 있죠. 60년 그때부터서 확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서는 출산을 장려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까지, 작년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률을 한번 보세요. 사망률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90년도부터서 거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령 인구는 많고, 고령 인구,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고령 인구는 많고, 그리고, 사망률이 낮으니까 고령 인구가 많겠죠. 고령 인구는 많고 신생아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죠.
저출산 이렇게 보시면 지금 1.08이 2005년인데요. 2000년도에 잠깐 올라갔었어요. 그 용띠해 그때 잠깐 올라가고요. 다시 쭉쭉 떨어져서 네, 0.9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이라고 하는데요. 약이에요, 약. 정확한 게 아니고 약 5,100만이라고 하는데 2100년에는요. 약 2,947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요. 거의 절반이죠.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2100년에는 다 이제 사망하고 없겠죠. 그러면 지금 있는 아이들 젊은 그 10대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살아있는 그 적인데요. 진짜 절반으로. 근데 우리 2100년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가 많이 줄 거라고 해요. 206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가 41%로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의 질이 중요하다고 해요. 인구의 질. 그 나라의 뭐가 생산 인구의 비율이 네,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60년에는 이미 생산 인구 비율이 최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의 질이 좋은 게 아니겠죠. 네. 골고루 다 분포가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쪽에 굉장히 치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성인 남녀, 그러니까 성인들에게 저출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이 우리나라도 좀 많이 심해졌죠? 많이 심해졌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교육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죠. 교육 쪽에도.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 애를 낳지 말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사교육도 굉장히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담이죠. 어린이집 맡기는 거, 유치원 보내는 거 굉장히 힘들죠. 아기 어린데 어린이집 맡기는 거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그 돈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게 자녀 교육 문제하고 양육비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문제하고 양육비 부담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을 하면 출산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네요. 원인이 이거니까. 네. 이런 통계를 보고 그 정책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이런 통계를 통계를 보시고 하시겠죠? 하시는데 왜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올까요? 네, 좀 많이 안타깝고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위험 지역입니다. 서울도 해당이 돼요. 서울도.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엄청 많죠. 그 해당하는 구가 부산 같은 경우 굉장히 많네요. 좀 놀랬습니다. 부산이 괜찮은 도시 아닌가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또 말을 하는데 부산이 이렇게 인구 감소가 심해지나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긴 한데요. 어, 보시면 인구지표 변화에 따른 안정 및 위험 지자체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주황색 부분이 위험지역입니다. 근데 위험지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정지역보다는 위험지역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은 것 같네요. 25, 8,
비슷하군요. 네, 안정지역과 위험지역이 비슷하네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비슷하면 안 되죠. 인구 감소 위험지역이 훨씬 적어야 되는 건데, 꽤 많네요. 네. 자, 한국과 독일. 독일은요, 출산율 장려, 그러니까, 출산율 높이기에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한국과 독일의 합계 출산율이에요. 육아휴직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고요. 경력 단절 우려, 출산 기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에서 1년으로 육아휴직을. 돈을 주면서 육아휴직까지는 주지 못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독일 같은 경우는요, 고용 형태가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 신청을 하고 2개월 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7년 3.5%에서요, 출산율이 그래서 34%까지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 2개월 신청하고 2개월을 더 신청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그 비율이 3.5%에서 34%까지 증가를 한 겁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등원율 같은 경우도 보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보육시설 이용을 증가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트타임 노동자한테도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한테는 육아휴직을 안 주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한테는 육아휴직이 없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육아휴직 내리려면 많이 눈치를 본다고 해요.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이런 풍조가 좀 많이 없어져야 출산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챕터 4번째입니다. 틀리기 쉬운 맞춤법. 요번 주는요, 삼가다와 삼가하다. 이거 많이 틀리죠?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많이 듣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뭐뭐뭐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삼가하다가 맞는 말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선가 삼가하다, 삼가해 이게 틀린 말이라는 게 방송에 자주 나왔었어요. 네, 방송에도 나오고 그리고 신문에도 나왔던 것 같고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삼가하다 이 말이 너무 표준어처럼 쓰여서 그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삼가하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또는 거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다. 이런 뜻을 가진 게 삼가다입니다. 그리고 삼가하다는요, 삼가다의 틀린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추락 위험이 있으니 접근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다가 네, 원형입니다. 삼가다. 그래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중이니 통행을 삼가세요. 해서 삼가해가 아닙니다. 삼가해가 아니라 삼가다, 삼가세요. 이렇게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챕터 5번째입니다. 한 계단 올라서기. 네, 처음에 솔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양초. 네, 양초를 국 끓여 먹는 저기에서 훈장님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같이 물건의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그런 엉뚱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고 솔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20번째 네, 한 계단 올라서기 20번째 이야기는요.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가 분명해야 합니다.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싫은 척 하는 포커페이스는 절대로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싫은 척, 좋아도 싫은 척, 좋아도 싫은 척 하는 거는 그 밀당할 때 아닌가요? 밀당할 때. 저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싫어도 좋은 척. 네, 싫어도 좋은 척은, 네, 단체 생활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싫어도 좋은 척 해야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걸 진짜 못하거든요. 표가 다 난대요, 얼굴에. 네,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싫은 척 하는 포커페이스는 절대로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믿음이 안 가죠. 네, 믿음이 안 갑니다. 네, 솔직함. 신뢰의 시작은 솔직함부터입니다. 네, 솔직하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을 주는 가장 큰 그리고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솔직함. 참 많이 얼굴에 드러나는 솔직함인 것 같은데, 그게 제 단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좀 투명하게 다가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솔직한 만큼 서로를 가깝게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그 한 계단 올라서기를 할 때는요. 한 계단 올라서기를 이렇게 보실 때는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하는데 대부분 못하고 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기의 생활을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번 주 코테라 소식입니다. 많이 안 전할게요. 딱 한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코테라 소식은요. 7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기업 R&D 지도사란 네, 저희 그 협회에서 하는 이 기업 R&D 지도사 양성 교육이요. 기업 R&D 지도사 양성 교육.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는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저희는요. 산자부에 등록이 돼 있는 민간 자격증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 자금을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하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MOP 전수가 가능한 정책자금 전문 컨설턴트로서 기업 기술 개발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리고 정부와 유관기관의 R&D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전 과정의 코칭 및 지도를 하는 전문직이 R&D 지도사입니다. 그런 지도사를 키우는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 저희 코테라이고요. 이 교육을 이수하시고 수료하시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을요. 근데 꽤 어려워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에게 아까 훈장님처럼 엉뚱한 그 컨설팅을 하지 않겠죠.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요. 훈장님 됩니다. 훈장님.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브로커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R&D 지도사로 그리고 정책자금 컨설턴트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양성교육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업 R&D 지도사가 하는 일 멋집니다. 힘들긴 하지만 멋진 직업입니다. 네. 그리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요. 네. 신청 대상자들도 있죠. 보시면 기업 R&D 지도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그리고 기업 R&D 지도사가 하는 역할은 뭔지, 그리고 신청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교육기간과 수강료는 얼마인지, 교육 일정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그리고 문의하실 곳은 어디인지 아래에 쭉 있죠. 네. 교육지원팀에서 번호가 조금 잘렸는데요. 572-8520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요.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요. 전화하시기가 귀찮으시면, 여기 정실미 있죠? 만능입니다. 정실미는. 네, 정실미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도 마무리입니다. 네, 끝냈습니다. 네,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고 있는데요. 네, 목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정말 나이를 먹어가나 봐요. 몸이 자꾸 여기저기 아프게 되네요. 저처럼 아프시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챕터, 순서가 좀 바뀌어요. 네. 제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유익한 전시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